뭡니까? 조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퇴폐적인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미술 여행을 떠날 때 에드와르트 마네의 그림에 나오던 그 올랭피아 그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사람들은 어, 또 이렇게 뭐 여자친구를 따로 두고 뭐 하는 거 그 그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비엔나 같은 데도 굉장히 좀 문란했었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좀 사회상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작품에 들어가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어쨌거나 이런 작품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그 보시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이 뭉크의 에드바르트 뭉크의 이 전반적인 것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잘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들어주시죠. 뭉크의 삶은 늘 죽음과 가까웠습니다. 뭉크가 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결핵으로 사망했고 누나인 소피 역시 들리십니까? 같은 이유로 9년 뒤에 네. 사망합니다. 자상했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망 후 신앙에 빠져 광적으로 변했고 자식들을 학대했습니다. 뭉크의 여동생 중 한 명은 정신병을 앓았고 형제 중 유일하게 결혼한 남동생마저 식을 올린 후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뭉크 역시 건강하지 못해 평생 류머티즘, 천식, 불면증 등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이런 우울한 삶은 유명한 작품 절규를 탄생시키는 등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우한 가족사 때문에 뭉크는 죽음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고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본인 역시 병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는 늘 죽음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뭉크의 작품은 죽음을 주제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뭉크의 어머니가 죽은 해는 1868년이고 누나 소피에가 죽은 해는 1877년인데 뭉크는 가족이 죽은 몇십 년 후에도 죽음에 관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과 가까이에 있다고 느꼈던 뭉크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는 죽음을 앞둔 누나 소피에와 그녀의 곁에서 슬퍼하는 이모 카렌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소피에는 창백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이모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소피에의 손만 가만히 붙잡고 있습니다. 어둡고 짙은 색채가 작품의 우물한 분위기를 더합니다. 병실에서의 죽음 역시 누나 소피에의 죽음에 관해 그린 작품입니다. 탁한 녹색과 검은색 등은 죽음을 연상시키며 암울한 상황이 느껴지게 합니다. 침대 곁에 의자에 앉아있는 인물이 소피에입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죽음을 연상시키는 해골 같은 얼굴을 한 여인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방 안의 가족들은 저마다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교감하지 않고 제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족 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해는 소피에가 죽고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의자 곁에 선 뭉크의 아버지는 20여 년 전의 젊은 모습이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새고 흰 수염이 덥수룩한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가족들도 모두 과거가 아니라 그림을 그린 1895년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누나이지만 마치 오늘 죽은 것처럼 뭉크는 그렇게 평생을 누나의 죽음, 가족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간단한 영상이지만 이거 네, 파우징이 좀 생겼습니다. 네, 간단한 영상이지만은 그 에드버트 뭉크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듯해서 제가 골라 보았습니다. 사운드가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니터가 조금 켜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즉 그 가족의 죽음, 누나죠.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고 또 본인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부모님들도 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강박관념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작품, 그 절규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이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하늘이 검붉은색으로 매우 불안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아래 부분도 보면 이 강물 쪽도 보면 무슨 그 정확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아마 바닷가에 피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뒤에 누군지 모르지만은 두 인물이 걸어오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귀를 감싸고 소리를 지르고 공포에 질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에 den가 놀라거나 또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아닌가, 불안의 극한 상황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그림, 즉 다시 말하면 절규, 뭐에 대한 절규인지 모르겠지만 불안, 공포에 대한 절규가 이 사람의 어떤 우리 인간의 내면 상황을 묘사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림, 특히나 인상주의 작품도 그리하고 그 전에 고전주의적인 작품들도 모두 사실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서양 미술의 아주 기본이죠. 서양 미술의 근본적인 그 묘사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원근감의 표현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적인 표현, 세 번째는 입체적인 표현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동양화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지만 근데 이 그림도 보면은 그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공포 같은 그런 추상 명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림을 그렸다는 거. 그것들은 우리가 고갱의 그림에서도 도로 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갱의 표현 방법들 또 고호도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대기의 흐름이 춤을 추듯이 그 묘사되는 거 이런 것들인 이렇게 후에 그 표현주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그림을 우리는 표현주의 이런 범주에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독특한 그 그림의 표현이 아주 개성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사물을 묘사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의 이 생각과 작가의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그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 그런 표현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들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붉고 불안한 그런 하늘, 무엇인가 암울한 그 해변의 느낌,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 혹시 이렇게 외딴 곳에서 누가 뒤에서 쫓아온다 그러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하고 또 이런 구도, 사선의 이런 구도가 뒤도 확인이 안 되고 앞도 확인이 안 되는 이런 불안한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병실에서 죽음, 누나의 죽음을 가족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이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묘사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는 사람, 벽을 짚고 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는 사람, 또 잡고 숙인 사람, 뭐 이렇게 전부 침울한 사람들이 표정이죠. 그리고 옷의 컬러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뭐 상가집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게 음악으로 치면 무슨 그 아주 우울한 그런 음악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우울한 반주의 음악이 아니고 아주 명랑한 그 장조로 바뀐다면은 옷이 일단 화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림에서도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색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감상을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이런 그림들은 이 사실주의 시대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이 시대에도 이런 그림은 있었습니다. 구르베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그 그림 미술 여행 처음 떠날 때 구르베 그림을 한 점 본 적이 있습니다. 안녕 구르베 선생님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작가의 어떤 그 자존감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는 그 작가를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르냥의 매장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큰 작품인데요. 이 그 매장의 현장의 모습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우리 병실에서의 죽음하고 약간 상통한다, 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표정을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가 죽어서 이제 막 매장을 하고 이제 흙을 덮으려는 찰나이겠죠. 성직자가 저기 미사를 집전하는 것 같습니다. 복사도 여기 있고 또 보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매장이고 아주 슬픈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누가 돌아가셔서 이제 땅에 이렇게 묻는 장면인데 이 미사를 집전하는 장례 미사를 집전하는 성직자를 아무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부 딴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죠. 여기 보면 전부 얼굴들을 보면 전부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사실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각각 개인의 그 생각과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잡아내는 그 사실주의적인 그 표현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병실에서의 죽음처럼 시선의 각도를 다 달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으로 더 우울하게 만든다 하고도 우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드바르트 뭉크가 병실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모든 시선을 분산시켜 놨습니다. 분산시켜 놓은 것이 오히려 다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보다 더 슬픔을 표현하는 데는 더 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도된 것이 바로 이렇게 구르베의 오르냥의 매장 같은 데서 보면은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시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게 저기 에드와르드 뭉크가 그림이 보면 다 이렇지 않아요, 그죠? 정확하게 잘 묘사가 안 되고 전부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기초에 충실했고 또 그 기초에 충실한 상태에서 그린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요. 그것은 단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쓰므로 해서 이 그림의 주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디테일한 묘사
보다도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개인의 묘사가 아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떠올랐다고 그려졌다 한다면 아마 이런 슬픔을 표현하기보다는 사람의 우선 더 많이 집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선의 흐름도 그렇고 표현의 디테일도 그렇고 오히려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이 더 이 슬픔이라든가 이런 추상 명사를 설명하기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은 한스 제거라고 하는 사람을 그린 초상화인데요. 아주 그림을 잘 그렸죠. 지금 보아도 요즘 말로 간지난다고 그러나요? 참 잘생긴 남자입니다. 옷에 이런 표현들 보면은 색상의 흔적이 인상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또 크로키에서도 인물의 표정을 아주 정확하게 잘 잡아내고 있는 걸 보면은 기초가 아주 튼실한 화가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은 마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마라의 죽음. 마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제 그 당시 프랑스에 있던 실제 사건이죠.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으로 지금 그려놓은 것입니다. 마라의 죽음 내용은 뭔가 하면은 프랑스 혁명이 막 일어날 당시에 자코뱅 당의 핵심 간부였던 마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베스피에로하고 당통 그리고 선전을 담당하고 있던 홍보 뭐 이런 걸 담당하고 있던 마라가 있었는데 이 마라가 어느 날 상대편 당에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당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당을 전부 숙청하고 단두대 길로틴에서 처단하고 막 이런 게 반복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코뱅 당의 일원인 아주 리더인 이런 사람을 또 다른 당의 당원입니다. 이름은 샤를로트 코르데라고 하는데요. 코르데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마라는 평소에 피부병이 좀 있어서 이렇게 집에 오면은 욕실에서 이렇게 반신욕 같은 걸 하고 있을 때였는데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 들어와서 살해를 한 것입니다. 뭐 신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좀 과격한 행동이 되었었겠죠. 아직 프랑스도 민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림을 그 당시쯤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작가가 그렸습니다. 이 신고전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은 나폴레옹 그림이 있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말 타고 이렇게 알프스를 넘는 그림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정말 사실주의, 사진보다 더 사실주의적인 그런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자코뱅 당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주 하얀 천에 이 펜이 여기 있군요. 네. 펜을 좀 찾아서 네. 하얀 천. 이게 안 그려지죠? 색깔이 잘 보여요. 빨간색으로 합시다. 그럼. 네. 빨간색도 안 그려지는데요. 죄송한데 이 펜을 좀 사용. 네, 펜으로 위에 펜으로. 이것도 위에 거 이렇게 하여튼 문제 해결을. 네. 여기는 이상하게 안 먹네요. 이쪽에는 죄송합니다. 그냥 시도하고 이 시도를 나중에 좀 쉬는 시간에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안 먹고. 네, 흰색 천을 이렇게 해서 아주
순결한 그런 뜻으로 흰색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순결한 뜻으로 그렇게 담고 있고 이쪽 이 횡격막인가요? 요 밑에 보면 그 자상의 자극이 있습니다. 이건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로마 백인 대장인가요? 그 창으로 이렇게 찌르지 않습니까? 롱기누스라고 하는데 그 롱기누스가 찌른 그 상처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런 것은 이제 성흔이라고 얘기하죠. 성흔을 마치 보이듯이 희생당한 것처럼 다른 당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그 모범집이라고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그림은 어떻게 보면 선전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은 똑같은 걸 정말 세 점이나 그렸습니다. 세 점을 그려서 지금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또 한 점은 그 벨기에 왕립미술관 그리고 프랑스의 랭스 미술관 이렇게 세 군데 나눠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선전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걸개 그림처럼 굉장히 크게 그렸다면 걸개 그림이 되겠지만은 하여튼 그것을 광고 선전으로 활용했던 최초의 화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마라라고 저기 뭡니까 이 다비드는 실제적으로 루이 16세의 처단 그리고 마리아 앙투아네트의 단두대에서의 처단에 아주 직접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폴레옹 볼라기우 그 벨기에로 추방되었다가 결국은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하지만 작품만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루브르에 가시면은 이 사람의 작품을 여러 점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뭐 이런 것이 엄청 유명한 작품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고 해서 고전주의적인 그런 기법으로 제작된 그림입니다. 다시 마라의 죽음 저기 에르베르트 뭉크의 작품 다시 돌아가죠. 이 작품은 말하자면은 그 순결하게 희생된 사람처럼 그렸고 이 인물이나 사물을 매우 사실주의적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위에 이런 공허한 공간 등을 남겨놔서 무슨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 마저 하지 못했지만은 많이 있는 여기 보이고 있는 건 요거는 이제 그 아까 코르테를 뭐 얘기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보다 더 직설적으로 정말 온 이불에 피가 이렇게 흔적을 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물의 표현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라도 그렇지만은 코르테 여인도 그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검은 그림자 또 어수선한 벽 이런 것들이 살해 현장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의 방법으로서 적당한 것 찾으려는 흔적의 또 표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사진 찍듯이 하는 사실주의의 어디 있습니까? 마라의 죽음 이 그림과 달리 이 그림에서는 그 어떤 표현주의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거보다는 요거는 그냥 있는 현실을 사진 찍어서 고발하는 그런 그 기법으로 그려졌다 한다면은 이것은 그 상황에 그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죽음이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표현으로 그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 지금 우리가 그 문학의 작품들을 주로 보면 다 주제가 죽음, 뭐 살해, 뭐 공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탕에는 어릴 때부터 그 집안의 여러 가지 그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항상 뒤따랐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매번 이렇게 뭐 딱지 맞는다 그러나 체인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런 것들이 내면적으로 쌓인 것들이 그림으로 표출이 되었다 하는 거 그것이 그림으로 표출함으로 해서 자기 속 내면에 있는 것들을 꺼내고 그것을 해결을 하는 그런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 뭉크의 작품들은 이런 불안한 모습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파이어도 마찬가지죠. 피를 흡혈귀죠. 그 흡혈귀를 그렸는데 이 흡혈귀를 그린다고 한다는 자체도 참 특별한 그런 그 이야기거리지만은 아, 소재가 정말 기발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구체적으로 피를 흘리게 그리지는 않지만은 뭔가 목덜미를 물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표현으로 아, 이 뭉크는 이 남자의 피를 빨고 있는 여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좀 여인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뭉크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런 그 여인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하고 나중에는 정말 그 여인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오히려 더 겁을 내고 있는 그런 그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작가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아,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제 사춘기라는 것이죠. 조그만 어린 소녀가 뭔가 자기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보인다고 보였는데 이 모델도 바로 우리가 보던 이 수잔 바르동이 모델을 쓴 것이죠. 수잔 바르동이 몇 살 때 썼는지 모르지만은 이 그림에서 볼 때는 좀 청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잔 바르동이 거의 잘 모델을 써줬는지 아니면은 에드바르트 뭉크도 파리에 왔었던 것 같죠. 수잔 바르동이 일부러 모델 쓰러 덴마크가 아니라 노르웨이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얘기 뭔가가 이 소녀가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그 소녀의 감성을 잘 나타낸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돈나도 뭔가 마치 흡혈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누나의 죽음을 이렇게 그리는 장면인데 이모가 이제 손잡고 죽어가는 그 조카를 어떻게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라고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림의 그 표현이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그 어떤 형상을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 포즈나 매우 거칠게 표현되어 있는 그 벽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상황 정말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조카의 그 심리 상태를 위로하고 있는 이모 이런 분위기가 잘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음악을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슈베르트의 음악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슈베르트의 이 음악이 어쩌면 죽음을 뜻하는 가장 그 적절한 음악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한번 짧게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들어보시고 이 그림과 매칭이 되는지 이 회화 그림이 음악과 어떤 그 소통을 서로 하게 되는지 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슈베르트의 작품으로 100번 그 피아노 트리오 2번의 2악장입니다. 안단테 콘모토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거든요. 이거 그림은 안 나와요. 주고. 네, 이 하울링 핑거스 죄송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 피아노의 그 뒤에 이 첼로 소리보다도 피아노 뒤에서 불안하게 이렇게 쳐주는 느낌이 이 뭉크의 그림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음악으로 저는 보입니다. 하여튼 그 뭉크의 대체적인 이런 표현, 이 머리카락 물론 모양새 자체도 매우 지금 불안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 얼굴을 떨구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듯한 아주 거칠고 그 라프한 그런 모습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뭔가가 불안하고 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소녀를 그 연상하기에 적당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년의 작품인데요. 말년까지도 그 뭉크는 이런 류의 그림을 계속 그렸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색상은 좀 밝아 보이는 그런 색상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침실인 것 같은데요. 침실에 문양이나 색상 그리고 배경 이런 거 그리고 뭐 시계인지 시계 같죠. 시계 같은 거는 좀 뭐 색상이 어둡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밝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죽음의 공포 뭐 이런 거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우울하고 공포스럽고 하는 표현에 아마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들의 표현이 가능하게 한 최초의 작가가 아닌가.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고갱이라든가 이 고호 같은 후기 임상파들의 표현 방법들을 참고하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발전시켰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그 불안, 공포 같은 죽음 이런 어떤 추상명사적인 것들을 시각화한 그런 작가로 우리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 그 교재의 내용들을 약간이라도 또 거론하고자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클림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뭉크가 마지막 작품인데요. 말씀을 안 드렸군요. 이 벽화입니다. 벽화인데 정말 희망을 그렸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뭉크의 그림을 보고 죽음과 고통, 공포를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 오슬로 대학의 강당에 그려진 이 벽화는 정말 희망을 상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그 힘찬 태양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뭉크의 이 표현주의의 완성은 이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클림트의
작품 제일 유명한 작품 키스죠. 비엔나를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을 보러 간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림트도 사실은 지금 조금 전에 뭉크도 그랬지만 심리가 굉장히 불안했었고 클림트도 사실은 그 결혼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여성 편력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클림트가 사후에 그러니까 그 음, 세상을 떠날 때 그 유산 문제 이런 걸로 많은 그 사생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권리 주장한테 나타나는데 거의 20명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매우 좀 문란한 개방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클림트도 이 사랑의 고통에서는 자유롭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다고 해서 사랑의 고통이 없겠습니까? 오히려 더 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저 모델이 그 플레게라고 하는 그 여자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 누굽니까? 그, 여기서는 요 한번 얘기했었나요? 우리가 저기 이 바람의 신부하면서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네요. 그 신들러죠. 신들러인데 그 여인을 이렇게 모델로 했다. 그러니까 그 알마죠, 알마가 알마 신들러. 아버지가 이제 화가인데 그의 아버지하고 이제 친구뻘 되는 이 클림터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나이 차이가 19살인가요? 됩니다. 이 알마가 17살 때 이 클림트와 사랑을 나누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후지만은 그래서 이 알마는 그 사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엄청 많은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연문을 뿌리는데요. 그 비엔나의 프리마돈나, 비엔나의 아주 그 사교계를 주름잡는 그런 여인이었죠. 하여튼 그 여인과의 첫사랑, 이 그 알마의 글에서 나오는데 그 클림턴은 자기에게 첫 키스를 안겨준 그런 사람이었다.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양아버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두 사이에 애정은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뜻하고 있는 것이 과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을 평할 때 이제 이 모델이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거 외에도 이 그림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죠.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이 남성이 입고 있는 이렇게 그 큐빅 같은 그 네모의 문양을 아주 강한 남성성을 보인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원이 부드러운 원으로 이루어진 이런 여성의 옷에서는 여성성을 또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보다도 저는 클림트가 이 여성을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 편력도 많았지만은 이 키스의 순간을 정말 잘 포착을 했다 하는 것들. 바로 이제 뭐 이런 손의 모습 같은 것이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글거린다고 하나요? 뭐 이런 모습들이 아주 섬세하게 잘 표현하였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금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표현 방법도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이런 거 그리고 은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런 그림에서는 이 페르나소스 산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그런 이 덩쿨 같은 거. 페르나소스는 뭔가 하면은
그 이상향의 장소죠. 이상향, 이게 뭐 이렇게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개념이죠. 파리의 몽파르나스랑 똑같은 그 말입니다. 페나소스를 이제 불어로 하면 몽파르나스죠. 몽파르나스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이상향의 장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연관이 되는데 키스 이 작품 여러분 이 비엔나를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가서 직접 보시면 정말 크더라고요. 그림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1m 80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어서 가까이 가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림이 좀 크고 또 화려하지 않았나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직접 가서 보신 분 거의 다 가서 보셨겠죠. 네.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 클림트의 특색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금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세공업자가 아버지가 지금 이제 금세공업자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그림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성적인 표현에 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디트는 지금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유디트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아시리아의 장수 그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이 유디트가 소위 그냥 말하면 뭐 침실에 가서 뭐 이렇게 술 따라주고 뭐 이렇게 해서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목을 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굴 여성 논개 정도의 비유가 되겠지만 그런 여성이라면 굉장히 과묵하게 다부지게 이렇게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슴치하게 눈을 감고 있고 입을 살짝 벌린 듯한 이런 선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 시각의 접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뭉크의 작품이 우울하고 공포스럽고 죽음에 엄습한 그런 느낌을 본다고 하면 이 유디트에서는 그 어떤 성적인 접근 이런 거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헤르페르네스의 머리를 딴 걸 이렇게 들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크림트가 추구하는 성적인 크림트는 그 작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사랑의 완성은 육체적인 걸로 완성이 된다 하고 베트벤 프리즈 다시 얘기하면 비엔나 분리파의 전당 벽화에 그 그림을 베트벤을 모티브로 해서 심포니 9번을 모티브로 해서 황해의 송가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 그림의 완성된 부분은 남녀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나에도 마찬가지죠. 다나에를 그리는 성적인 묘사를 이렇게 노골적이고 관념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데에서는 참 놀랍기 그지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다나에는 뭡니까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죠. 페르세포네 영웅 페르세포네 제우스가 다나에와의 사이에서 이제 페르세우스를 낳게 되는데요. 다나에가 어릴 때 신탁을 받는데 손주가 할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왕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나에를 원천 봉쇄하게 손주가 태어나지 않도록 첨탑에 가둬놨었어요. 근데 제우스가 또 황금의 빗물로 변신을 해서 다나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묘사한 건데 일단 굉장히 그런 표현에 대가다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테나 여신이죠. 미네르바라고 하는데 미네르바의 모습도 뭐 섹시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근엄하게 보이는데 여기
요게 여신, 조그만 여신이 이제 그 나이키 여신이죠. 나이키 승리의 여신입니다. 전쟁에 그 이기는 편 머리 위에가 그렇게 빙빙 돌린다고 하는 그 아테나 여신, 그 미네르바의 보조신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금의 사용이 아주 그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성적으로 그렇게 섹시하게 보이게 그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이키만은 보통 이렇게 나이키를 표현하지는 않죠. 승리의 여신. 보통 날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이.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한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마 신들러, 이 바람의 신부라는 작품인데 이게 알마 신들러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코코슈가의 작품이죠. 이 사람이 코코슈가고요. 표현주의 작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표현주의 이런 작품을 이제 표현주의적인 방법, 그 묘사 방법이라고 하고요. 두 사람은 정말 불같은 그런 사정, 애정 행각을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코코슈가는 그 알마 신들러 그 뭡니까? 이 나이 차이가 7살이 어려요. 이제부터는 또 어리는데 이 비엔나의 그 프리마돈나 아니 저기 뭡니까? 그 사교계의 여왕답게 아주 그 인기가 많아서 정말 그 작곡가, 뭐 코코슈가 화가, 클림트 또 그 성직자까지 아주 그냥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월트 그루피우스, 요 그루피우스와 한번 또 결혼하고 또 요 마지막에는 또 다른 이게 글 쓰는 사람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그런 남성 편력이 또 엄청 많은 그런 작가인데 여기 보면 이 작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격정적인 표현을 이런 표현에 의해서 그린 코쿠슈가의 작품은 또한 표현주의 작가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52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우리가 포르투갈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